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디자인 보호법 기본 강의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오늘 오전 9시 반이 수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을 드렸는데 학원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11시 수업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너무 막혀서 이거 어떡하나, 이게 10시에 도착하겠는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11시라 좀 한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1시부터 1시까지 중간에 1시간 쉬시고 2시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5시 반 조금 넘어서 끝내도록 할 테니까 미리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5시 반까지 안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쪽지 시험 나눠드렸어요. 쪽지 시험 우리 진도 나간 데까지 빠르게 한번 같이 보죠. 복습이 안 됐으면 제가 하는 말 뭔지 못 알아들으실 거고, 복습이 됐으면 너무 쉽게 알아들으실 겁니다. 제가 어떤 입문자 설명회라든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강의는 여러분 암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진도 안 나갑니다. 암기에 욕심을 버리고 무조건 이해했으면 넘어가고, 누적 복습은 어떻게 하냐? 이틀 간격 또는 3일 간격으로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 됩니다. 근데 이해했으면 보는 거 금방 휘리릭 보거든. 그래서 기본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필기노트와 기본서를 봤을 때 한 80% 이상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100%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다가 중간에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성공입니다. 이제 회독을 늘려가면서 그리고 문제도 좀 풀면서 이런 부분이 출제되고 이런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좀 낮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암기가 되시는 게 좋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할 때 암기하지 말라 했다 해서 암기 안 해야지 이런 마인드 말고 한번 이해할 때도 자꾸 머리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머리에 안 들어갔다고 계속 잡고 있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 되면 나중에 암기할 때 그 표현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으면 금방 외웁니다. 여러분 특허법 처음 배우실 때 저랑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발명의 정의 규정이에요. 발명의 정의 규정을 자기 참고하면 알겠는데 이걸 말로 하기 어려웠지. 처음에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잘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 한 줄조차도 어색한 표현이니까 암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 전반에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암기하고 달려들겠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해로 한 3회독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도 강약을 조절해야지. 문제를 우리가 쪽지 시험이나 데일리 테스트나 이렇게 풀다 보면은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암기 안 해도 내가 맞출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암기 안 하면 도저히 내가 못 맞히는구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가지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진도랑 복습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이든 데일리 테스트든 나중에 할 기출문제 풀이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각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이제 조만간 우리가 다음 달부터 할 건데 준비 안 됐으니까 문제 안 풀겠다 그런 마인드는 없어요. 그냥 푸는 거야. 그냥 풀고 맞히든 틀리든 상관없어. 그냥 푸는 거야. 풀어서 내가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문제풀이 기출문제 한 3번만 풀잖아요. 그럼 기본서 볼 때 또는 요약서 볼 때 문제들이 눈에 보여요. 그 상태에서 계속 해독을 해줘야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디자인 보호법 쪽지 시험 1회 보겠습니다. 쪽지 시험 영상은 다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찾아보실 때 유튜브 영상만 딱딱딱 찾아보시면 됩니다.
먼저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이죠. 1번.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디자인 보호법 1조의 내용이죠. 특허법 1조랑 비교하면 대동소이한데 다른 점이 보호 대상이 디자인이냐 발명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디자인의 정의는 뭐죠? 물형시심이죠.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물품성을 보겠다라는 거죠. 1번, 디자인 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은 물품과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물품과 결합되지 아니한 것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원칙적으로 물품성을 요건으로 하죠. 원칙은 물품과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외 있죠? 예외. 특유 디자인 중에서 첫째, 글자체 디자인 우리 봤다, 그쵸? 둘째, 우리가 아직 안 봤지만 컨셉은 잡았죠? 화상 디자인이라는 제도는 물품과 결합되지 않았어도 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1호 괄호에서 물품으로 의제, 관주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2번 디자인 보호법은 물품을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 뭐죠 이게? 독구? 이렇게 얘기했죠. 독구 유동은 디자인 보호법이 명문의 규정에 따라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규정은 없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을 뿐이죠. 자, 제가 죄송하지만 특허랑만 비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중학반 분들은 상표도 저랑 했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상표법은 상표 정의 규정 있죠. 상표법 2조 1항 1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상표법에서 상품에 대한 규정은 없죠. 근데 판례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교독,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이 되는 물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죠?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좀 컨셉이 비슷해요. 그 규정이 있다 없다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특허법은 어떻게 돼요? 발명의 정의 규정을 자기 참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물품은 독립하여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라는 말은 뭡니까? 독립성이죠. 독립성을 말하고 있고요. 하는 것이므로 합성물은 물품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요? 합성물. 합성물 하면 뭐가 나와? 어려운 문제네요. 합성물의 구성가표는 뭐예요? 원칙. 원칙이 뭐야? 트럼프 카드 이런 거죠? 트럼프 카드니까 독립성이 없어요. 트럼프 카드 낱장 하나하나를 따로 팔진 않아. 하지만 예외가 뭡니까? 독립성 있죠. 언제? 레고 블럭 생각하시면 돼.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가표는 독립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지문은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물품성이 인정될 수 없대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물품성이 인정될 수 없는 건 구성가편이 물품성이 인정될 수 없는 거지. 합성물은 물품성 독립거래 대상 있죠. 트럼프 카드 수십 장 한 세트를 합성물이라 하잖아. 그거는 독립거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 강조를 드렸지만 합성물을 물어보는 건지 구성가편을 물어보는 건지 잘 구별하십시오. 4번 물품은 독립하여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역시 독립성. 합성물의 구성가편이 물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원칙 없지만 예외 있다. 이거고요. 5번
부품이라도 그 자체로서 독립거래 대상이 되고 다른 물품과의 관계에서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면 물품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호환되고 있을 것을 요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완성품과 부품에서 얘가 자동차 바퀴 이런 컨셉이었어요. 안경테 이런 것들이었죠. 부품은 이게 물품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구유동이 돼야 되는데 특히 판례가 말하기를 독립한 거래 대상이 되고 엔드 조건으로 호환의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이거 우리가 기출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호환될 필요는 없다. 그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옳은 지문이죠. 자, 6번. 손수건을 접어서 만든 장미꽃은 물품성 인정될 수 있다? 이쪽으로 오세요. 독구유동에서 구체성을 요하는데 손수건은 구체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접어서 만든 장미꽃은 구체성이 없다 그랬어요. 얘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도 없죠. 서비스 디자인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번 부동산은 물품성이 인정될 수 없으나 왜? 동산이 아니니까 원칙 예외 뭐예요? 반복 생산 가능성 플러스 운반 가능성이 있으면 되죠. 조립가옥, 이동식 화장실이 예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면 낼 때 광의의 도면의 디자인 설명에 이런 토목 건축용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반복 생산 가능성과 운반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디자인 설명에 넣어줘야 하죠. 라고 도면 파트에서 배웠죠. 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디자인의 정의, 형태성입니다. 무령시심에서 형입니다. 1번, 디자인에 있어서 형상은 필수적 구성 요소이나 형상이 없는 경우라도 디자인으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형상, 모양, 색채,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상은 필수, 나머지는 선택, 임의적 구성 요소죠. 이 세상에 형상만으로 된 건 없지만 강학상, 형상만의 참신한 디자인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은 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하고 있죠. 넘어가고요. 2번 디자인 보호법상 색채는 단일의 색을 말하고 이 색이 조합되면 모양이라고 하죠. 색채는 단일색, 이 이상의 색의 조합은 선도, 색구분, 색그림으로 모양이 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색채는 유사 판단 시 고려하지 않고 모양이 되어야 유사 판단 시 고려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양 디자인에서 모든 구성 요소는 다 같은데 색채만 달라. 그럼 뭐야? 유사 디자인이라고 그랬지. 비유사 디자인 아니고 동일 디자인도 아니고 유사 디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3번 실제로 형상만으로 구성된 디자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디자인 보호법은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틀렸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정의 중 무령시심에서 시각성입니다. 시각성. 육안으로 봐야 된다 원칙. 얘 뭡니까? 확대경으로 봐도 되고 특수한 표시부로 볼 수 있다면 괜찮다라는 거죠. 1번 육안 이게 원칙이다. 옳은 지문이고요. 2번 물품의 형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확대경 등을 사용해야 하고 확대경 등을 사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디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각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원칙적으로 시각성 부정, 예외적으로 첫째, 확대경, 둘째, 특수한 표시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대경 사용하는 게 동상적이다 라거나 특수한 표시부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시각성 인정되고요. 3번, 완성품의 내부에만 결합하는 부품은 비록 해당 완성품을 구매하는 일반 수요자가 완성품 내부의 부품을 볼 수 없더라도 여기까지 보면 그 부품은 시각성이 없죠. 여기까지 보면. 하지만 해당 부품을 거래하는 거래자는 부품을 거래하는 거래자는 외부에서 해당 부품을 볼 수 있으므로 시각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옳은 지문.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정의, 신미성입니다. 신미성, 무령시심에서 심이죠. 1번, 디자인의 신미성을 판단할 때에는 미감의 유, 무만 보는 겁니다. 고,
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름답다라는 처리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심사기준 미적 처리설 이렇게 했어요. 유무만 중요하지 고전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자, 2번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 신무성이 부정된다는 첫 번째 케이스 심사기준. 3번 기능, 작용, 효과를 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 신비성 부정된다는 심사기준 두 번째 케이스. 이 두 개 은근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출지문 보시죠. 첫 번째, 물품이 부품인 경우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품이 호환성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가편이네. 그럼 합성물의 구성가편인데 예외적인 케이스죠. 예외적인 케이스. 이런 것은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 물형 시심에서 물품성에서 독립성이 문제되지만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각설탕. 세 번째죠. 각설탕, 고형 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고형화된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은 집합 단위로서 형태성을 갖춘 경우에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 맞죠? 우리가 독구, 유도, 구체성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형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설탕의 집합은 스르륵 무너지기 때문에 구체성이 없어요. 하지만 각설탕처럼 고형화 작업을 해놨다라면 구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기본서에 무슨 하트 모양의 각설탕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등록되냐 마냐는 논외로 하고 일단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냐라는 겁니다.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 정의 규정을 만족하냐 이 문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이거 부품이야. 프린터가 완성품이고요.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부품이에요. 판례인데 프린터의 거래자는 그 카트리지의 존재를 외부에서 볼 수 없어요. 시각성이 문제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카트리지의 거래자는 외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각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시각성이 문제되긴 하나 부품의 거래자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쪽지시험 1회 끝났고요. 이어서 쪽지시험 2회 보겠습니다. 2회입니다. 자, 2회는 특유 디자인 들어가야 부분 디자인부터 봅니다. 자, 부분 디자인은 물품 디자인 정의에서 물품성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물품이라는 건 독립한 거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양말의 뒷굽 같은 건 독립한 거래 대상이 안 되니까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됩니다. 1번, 부분 디자인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통상 실선으로 표현하고요. 이외의 부분, 통상 파선, 점선으로 표현하고요.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요거 뭔 내용이야? 여기까지는 도면, 광의의 도면에서 안에 협의의 도면을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출원서 및 도면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컵의 손잡이라고 기재 못하고 컵이라고 기재해야 하죠. 독립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품의 부분에 관한 명칭을 기재해야 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지금 강의하는 시점은 25년 7월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틀린 지문입니다. 다만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조건 공지 드릴 테니까 확인하십시오. 안 바뀌면 안 바뀐다는 공지도 드릴 거야. 혼동될 수 있으니까. 네, 여튼 일단 요게 정답입니다. 현재는. 2번,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되는 부분은 다른 디자인과 대비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창작 단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기본서 기억나세요? 부분 디자인 성립 요건 중에서 마지막 거. 컵이 있는데 컵에서 다른 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는 특정 부분이어야 하지 경계 애매하게 이렇게 출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컵이 이렇게 있으면
몸체면 몸체고 손잡이면 손잡이지 애매하게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구성 물품 수개를 조합하여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고, 우리가 아직 한 벌 물품 디자인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거의 다 알아요. 컨셉은 수저러, 나이프, 포크 한 벌 전체로서 보통 동시에 사용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1 디자인으로 취급이 될 수 있어. 이러한 경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중 일부분을 부분제한 출원할 수 없다라는 게 과거 디자인 보호법 태도였어요. 한 벌 물품은 수개의 물품을 1 디자인으로 합체하는 거고, 부분 디자인은 하나의 물품에서 일부를 쪼개는 개념이기 때문에 컨셉이 안 맞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가 개정됐어요. 최근에 개정돼서 한 벌 물품의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의 조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벌 물품 디자인 출원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실선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을 실익이 굳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무상 의미가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막을 필요 없으니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4번, 선출원 전체 디자인과 후출원 부분 디자인 상호 간에는 선원주의나 확대된 선원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죠? 그리고 이거 인강수강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작년 기본 강의를 들었다면 이 부분 아는 거라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정답은 안 바뀌었는데 이유가 바뀌었어요. 이유가. 보겠습니다. 선출원 전체 디자인, 후출원 부분 디자인입니다. 선출원주의 해볼까요? 원칙, 비유사. 원칙 비유사니까 선출원주의 적용되지 않겠죠. 동일유사해야 적용되니까 예외. 예외가 생겼어, 이번 심사 기준에서. 요것 때문에 제가 디자인보호법 기본 강의를 조금씩 미루다가 드디어 하게 된 거예요. 예외, 유사. 언제? 양자의 차이가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한 경우라면 유사. 이렇게 봤었죠. 기본서에 어떤 예시 있었어요? 피부 마사지기 있었는데 전체 디자인에서 부분 디자인이 그 버튼 하나만 차이가 나는 거야. 이런 거는 유사로 봐야 돼요. 유사로 본다라는 건 선출원주의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원칙, 이거 예외. 더 나아가 볼게요. 확선 볼까? 확선은 이거는 유사니까 일부 동일 유사 안 나오죠? 일부 동일 유사 안 나오니까 확선 적용할 수 없죠. 확선은 선원 동시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일부 동일 유사일 수 있죠. 확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작년 대비 바뀌었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외적인 케이스가 이제 생겼다라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5번,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된 도면에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면은 뭘까? 협의의 도면을 말하겠지. 협의의 도면. 이격되어 있는 경우 원칙 뭐야? 이격되어 있어. 그러면 다 디자인이지. 왜? 1 디자인은 1 물품의 1형태인데 이격된 형태가 있대. 그럼 1 물품의 다형태잖아. 다 디자인이야. 예외, 이격되어 있지만 창작의 일체성이 인정되면 되죠. 창작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첫째, 형태적 일체성. 둘째,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디자인 1 출원주의 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언제? 요거 두 개. 창작의 일체성이 인정되면 된다라는 거고요. 기출 지문 보시죠. 첫 번째, 부분 디자인과 전체 디자인의 디자인 등록 출원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선출원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일 유사한 디자인인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원칙, 비유사니까 동일유사 판단 안 해. 예외,
유사니까 판단해야 돼. 이게 바뀌었어요. 정답이. 과거에는 옳은 지문이었어. 예외가 없어서. 내 심사 기준이 개정되면서 틀린 지문이 됐단 말입니다. 예외예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사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출원주의 적용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부분 디자인 등록 출원과 전체 디자인 출원 상호 간에 관련 디자인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바뀌었어. 옛날에는 안 됐어. 왜? 관련 디자인 등록받으려면 양 디자인이 유사해야만 해. 유사해야만 해.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비유사해서 관련 디자인 할 수 없었어. 하지만 개정되면서 관련 디자인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언제? 예외입니다. 예외. 옳은 질문. 세 번째,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이상의 부분, 그럼 원칙, 다 디자인이지? 에 관한 부분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킨다면 이게 뭔 말이죠? 창작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예외라는 겁니다. 1 디자인에 해당해서 1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맞죠? 다음 페이지 글자체 보겠습니다. 글자체 디자인입니다. 1번 글자체 디자인은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하고가 첫 번째 요건이죠. 글자체 디자인 성립 요건이죠. 하고 이와 같은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서 창작된 서예 등은 디자인 보호법상 글자체 디자인으로 되지 않는다. 맞죠? 이거 정의 규정 위반되면 어떻게 돼요? 거절 이유로 가는 겁니다. 거절 이유. 2번 글자체 디자인 출원하면서 창작성이 높은 부분을 부분 디자인 출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왜? 글자체 디자인 성립 요건 중에 뭐 있어요? 한 번에 글자꼴을 출원해야지 개개의 글자체를 출원해야지 글자꼴을 출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출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위 검령 도면 봤죠? 보기 문장 도면, 지정 글자 도면, 보기 문장 도면, 대표 글자 도면 다 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글자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야. 컨셉상 양립이 불가하고요. 3번 글자체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 공고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대. 특허법에 없는 제도예요.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왜 하는 겁니까? 디자인보호법 특허와 달리 심사 등록 출원과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어.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의 대상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유행성이 민감한 이런 류만 따로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해야 돼. 일부 심사 등록 출원할 수 있는 류는 1류, 2류, 3류, 5류, 9류, 11류, 19류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글자체는 18류야. 무조건 심사 등록 출원이야. 무조건 심사 등록 출원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4번 영문자 글자체를 디자인 등록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강조드렸습니다. 대문자 또는 소문자가 아니라 및 소문자죠. 대문자 및 소문자. 심사 기준에서 이런 것도 있어서 대문자만 출원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도면기재불비 나오겠지. 그러니까 보정하면서 소문자를 내는데 요지 변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글자 크기만 줄여서 소문자라고 우기는 거. 이거 먹힌다라고 했었죠. 먹힌다. 여튼 또 대문자 및 소문자 다 내야 되는 거고요. 5번 글자체 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제3자가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동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행위, 여러분들이 글자체 디자인 다운받아서 서브노트 만드는 행위랑 그 결과물 서브노트죠. 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죠. 이게 특유 법리가 됩니다. 특허법에 없는 제도이죠. 이는 글자체를 이용해서 산업 발전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글자체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드는 행위와 그 결과물의 효력 디자인권 행사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글자체 디자인 어디서 다운받았어요?
다운로드 제공한 자를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기출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체 디자인은 문자의 기본 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해서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맞죠? 글자체 디자인 유사 판단할 때 2스텝으로 하세요. 첫 번째로는 일반 디자인의 유사 판단 기준 그대로 가져와. 더 나아가서 글자체 디자인은 가독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어려워. 그런 고유한 특성을 참작해야 돼 라고 이제 판시하고 있고, 이해할 때는 유사 범위가 굉장히 좁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글자체 디자인 유사 판단의 주체는 인쇄업자, 글자체 개발자로 한정. 자, 유사 판단 기준은 누구 기준이야? 기본적으로 거래자, 수요자 기준이야. 그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글자체 디자인이 기존 글자체의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글자체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걸로 보죠.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 2스텝에서 하는 거지. 1스텝은 물품의 동일 유사, 2스텝은 형태의 동일 유사. 물품의 동일 유사에서 심사 기준에서 뭐라 그러죠? 글자체 상호 간에는 무조건 비유사. 그렇죠? 영문 글자체, 숫자 글자체 무조건 비유사. 2스텝은 복사, 복제 이런 것들은 동일 유사로 보겠다라는 거죠. 심사 기준의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쪽지 시험 3회 보시죠. 문제, 이런 간단한 문제를 푸실 때도 OX 수준으로 푸는 게 참 좋긴 한데, 근데 이 문제가 어디 파트에서 뭐가 어느 부분 포인트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까지 이해를 하면서 풀면 조금 더 명확해져요. 실력이 더 오르실 거예요. 설명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식품 디자인 봅니다. 3회 1번, 식품에 결합된 부가적인 물품이 거래 관행상 실시 전 과정에서 식품과 일체화된 경우에는 식품과 부가적인 물품은 1디자인으로 본다. 우리 식품 디자인에서 2개 봤어요. 부가적 물품이라는 것과 보조적 물품이라는 걸 봤지. 부가적 물품의 예시가 뭐였어요? 케이크에 꽂혀있는 장식품. 케이크 장식품은 일체화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가적 물품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했어요. 보조적 물품은 식품은 차이, 보조적 물품 비커에 담긴 물이랑 비커 이거였어. 얘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건 아니었지. 디자인을 구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권리분류구라는 디자인 설명, 광의의 도면에 디자인 설명이 있고, 그 디자인 설명에 이 부분은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권리분류구를 적어야 돼. 하지만 얘는 그런 거 적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것도 1디자인 1출원주의에 반하진 않습니다. 부가적 물품은 전체가 1디자인인 거고, 보조적 물품은 디자인 구성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식품만이 1디자인이 되는 거죠. 2번, 도면에 식품 디자인과 보조적인 물품이 도시된 경우, 그럼 이 도면은 협의의 도면이라고 이해를 해주고, 그런 경우라도 식품 디자인의 형상, 모양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 보조적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1디자인 1출원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맞죠? 이 경우 보조적인 물품은 디자인 설명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얘는 권리분류구에 대한 내용을 디자인 설명, 광의 도면에 디자인 설명에 기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보겠습니다. 원칙, 비유사, 예외, 유사, 절대 동일하진 않습니다. 1번,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가 다르니까 비유사 물품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유사 판단할 때 1스텝 물품 동일 유사, 2스텝 형태 동일 유사 할 때 물품의 동일 유사 판단 어떻게 해? 판례 기준, 용도, 기능, 거래 특령, 심사 기준은 용도랑 기능이 같아 동일 물품, 용도가 달라 유사 물품.
용도가 같은, 죄송합니다. 용도가 같은데 기능이 달라? 유사물품. 용도가 달라? 비유사물품. 하지만 혼용 가능성이 있어? 유사물품. 요거죠. 따라서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가 달라.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비유사물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동일 유사물품으로 본다? 에이, 유사물품으로 보는 거야. 절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 뭐예요? 완성품 자동차, 부품 자동차 바퀴. 예외? 완성품 안경, 부품 안경테. 안경과 안경테가 아무리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깝다 할지라도 절대 동일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2번, 완성품에 대한 디자인이 공지된 후 부품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하면 신규성 위반입니까? 완성품, 부품 원칙 비유사지만 완성품이 공지되면 부품도 공지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성 위반이 되겠죠. 3번, 완성품에 대한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부품에 대한 디자인이 후출원된 경우라면 후출원 디자인은 선출원주의 또는 확선에 위반된다. 맞나요? 완성품이 선출원됐고 이후에 부품이 후출원된 거야. 그럼 원칙, 비유사, 예외, 유사. 예외라면 선언 위반일 거고 원칙이라면 선언 위반은 아니지만 확선 위반이겠죠. 일부 동일 유사가 되잖아. 일부 동일 유사. 4번, 부품에 대한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이번엔 부품이 선출원되고 완성품에 대한 디자인이 후출원 된 경우라면 후출원 디자인은 선언주의, 확선주의. 원칙, 비유사. 그렇기 때문에 선언은 안 되겠죠. 확선돼요? 확선도 안 되겠죠. 후출원이 더 커버리잖아. 확선은 후출원이 선출원보다 작은 일부 동일 유사 개념이어야 되고요. 예외는 유사니까 선언 되는 확선은 어느 경우나 확선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죠. 5번, 완성품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하고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완성품에 포함된 부품을 분할 출원할 수 있습니까? 자, 디자인 보호법에서 분할 출원할 수 있는 케이스 몇 개? 2개. 첫째, 1. 디자인 1출원주의 위반. 둘째, 복수 디자인 출원했을 때입니다. 결국 이해하자면 다 디자인일 때라는 거죠. 근데 완성품은 1 디자인이라는 1 디자인.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출원하고 바퀴 분할 출원 이건 안 됩니다.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성품에 관한 디자인권이 있는 경우 제3자가 그 완성품에 포함된 부품과 동일 유사한 부품을 업으로서 판매하는 것은 완성품 디자인의 간접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지금 상황이 완성품을 등록받았고요. 갑이 등록받았다 하죠. 그리고 을이 그 완성품에 포함된 부품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부품. 정확하게는 부품과 동일 유사한 부품. 부품이 있어요. 부품이 있는데 부품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실시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원칙, 예외. 원칙, 비유사기 때문에 직접 침해는 아니야. 예외, 유사하기 때문에 직접 침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 침해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 부품을 전용품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 간접 침해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간접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에 대한 출원은 완성품에 대한 요부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이상 신규성이 인정된다. 보십시오. 지금은 부품이 공지되고 완성품이 출원된 거야. 보죠. 공지, 부품이 공지, 출원이 완성품인데
완성품은 부품을 1 구성 요소로 하겠죠? 이걸 부품 1이라고 가정하죠. 완성품은 부품 1 더하기 또 다른 부품 2가 결합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원칙, 비유사, 예외, 유사. 비유사니까 신규성 위반 아닌데 예외라면 신규성 위반이 되겠죠. 근데 지금 지문은 뭐야? 지문 다시 보시죠.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에 대한 출원은 완성품에 대한 요구 중 일부라도 공지 안 됐대. 일부라도 공지 안 된 게 요거고 이게 요부라는 거는 원칙으로 가라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부라고 하니까 이걸 원칙으로 가라는 겁니다. 즉 부품 1을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부품 2가 요부니까. 세 번째,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이상의 부분에 관한 부분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치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익힌다면 1 디자인 맞죠? 아까 나왔던 질문 똑같네요. 형상만의 디자인 보겠습니다. 1번 디자인 보호법은 도면의 형상만을 도시하고 형상 내부에 어떤 표시도 없고 이에 대한 디자인 설명에도 어떤 설명도 없는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형상만의 디자인이죠. 2번 형상만의 디자인과 상기 형상의 모양이 결합된 디자인은 모양이 다르므로 비유사죠. 다만 형상과 모양이 디자인 전체에 미치는 미감을 고려해서 유사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형상만의 디자인 vs 형상 플러스 모양이 결합된 디자인 유사 판단 해봅시다. 형상만의 디자인과 형상 플러스 모양. 자, 유사 판단할 때 색채는 고려하지 않지만 형상이란 모양은 고려하지. 원칙? 비유사. 왜? 모양이 달라. 이거지. 예외? 유사. 왜? 형상이 모양보다 훨씬 참신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사로 볼 수 있겠죠. 그 표현이에요. 3번 형상만의 디자인과 상기 형상의 색채가 결합된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는 유사 판단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관계에 있다. 형상만의 디자인과 형상 플러스 색채는 고려하지 않아?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동일, 유사, 비유사 중에서 일단 비유사는 아닌 걸로 보여줘. 유사라고 말씀드렸죠? 동일? 아니라 그랬어. 이거 이공계 마인드로 색채를 싹 뺀 다음에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 형상만의 디자인과 형상 플러스 색채에 있어서 색채도 유사 판단 시 고려하진 않지만 여러분 검정색 드레스랑 흰색 드레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질문 나오는 부분인데 동일한 경우가 없습니다. 디자인 보호법 기출음 질문 보겠습니다. 선출원이 형상만의 디자인이고 호출원이 이의 색채와 모양을 결합한 디자인은 어느 학설에 의해서도 이용관계에 인정된다? 선출원이 형상만으로 되어 있고요. 후출원이 형상 플러스 모양 플러스 색채인가요? 형상 모양 색채와 모양을 맞지? 이거 이용관계 인정되냐? 이 말입니다. 자, 보죠. 일단 유사 판단 해보겠습니다. 유사 판단 원칙 비유사 모양이 다르니까 예외 유사 모양 형상이 참신하니까. 그럼 이거는 후출원 등록 못 받아. 이건 저촉의 문제예요. 맞지? 후출원 등록 못 받아. 이용이라는 건 비유사한데 이용했냐 이거잖아. 그렇죠? 이 케이스는 이용관계 긍정할까 말까 해서 일단 형상만의 디자인 내부 여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겠지. 내부 여백에 대한 해석을 용지설꼴로 볼 거냐 재질설로 볼 거냐 무색설로 볼 거냐 무모양 일색설로 볼 거냐 해서 이거 필요 없고 무색설로 보면 형상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포함하니까 이용관계
긍정설로 이어간다 그랬고, 우모양 일색설로 보면 절대로 포함할 수 없죠. 부정설로 간다 그랬고, 아주 기계적인 거 절충설도 있죠. 절충설은 얘가 형상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모양과 색채를 결합하면 인정하겠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설에 의해서도 이용관계 인정된다? 틀렸죠?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걸 깜빡해. 이걸 못 나눠.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 문제점이에요. 이 상태는 저쪽의 문제예요. 저쪽의 유사니까. 이해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은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잠깐 패스했어요. 요거 나중에 보겠습니다. 넥스트로 하죠. 넥스트. 마지막으로 동적 디자인이네요. 동적 디자인 1번. 동적 디자인 성립 요건 뭡니까? 기시, 예, 1이죠. 성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디자인 정의 규정에 반하나요? 아니죠. 우리 부분 디자인 성립 요건 만족하지 못하면, 글자체 디자인 성립 요건 만족하지 못하면 뭐예요? 정의 규정 위반, 공업 사용 가능성 흠결로 흘러가요. 그런데 동적 디자인은 성립 요건 만족하지 못하는데 도면에 다 디자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1디자인 1출원주 위반으로 간다 그랬죠. 정의 규정에 반하여 332랑 본문으로 간다. 틀렸죠. 2번. 동적 디자인은 물품의 형태가 물품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초해서 발휘되는 특성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기시예의에서 기능에 의해 변할 것 이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리적 요소가 부가, 교체, 물품의 속성의 형태가 변하는 것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동적 디자인 간 유사 여부 판단 어떻게 합니까? 같은 상태 놓고 판단해야 되고, 동작의 기본적인 주체, 그렇죠? 그리고 움직임, 동작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형태 변화의 전후 일련의 변화 과정을 기준으로 서로 같은 상태,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같은 상태. 3회 봤고요. 4회 보죠. 4회, 쪽지시험 4회입니다. 쪽지시험이 디자인 보호법 쪽지시험 4회입니다. 출원서 및 도면 보겠습니다. 1번. 디자인 등록 출원인은 출원서에 단독 디자인인지 아니면 관련 디자인인지 여부를 기재해야 되죠. 맞나요? 맞죠? 관련 디자인 할 거면 관련 디자인 체크해야 돼. 그럼 관련 디자인 체크하면 뭐가 등장해요? 기본 디자인이 뭔지 또 표시해줘야 돼. 그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복수 디자인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서에 복수 디자인 출원 여부를 체크하잖아? 그럼 디자인의 수와 일련 번호도 기재해줘야 돼. 디자인 수 몇 개? 3개. 이런 식으로. 일련 번호 M001, M002, M003 이런 식으로 기재하라는 겁니다. 3번. 디자인 보호법 38조 1항 각호의 사유, 출원일, 불인정 사유. 특허랑 비교할까? 특허는 출원일, 불인정 사유 있다 없다? 원칙 없다. 예외? PCT에 있어요. PCT에. 출원일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허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명령하고 해야 하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완 명령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반려사유랑 비교해 드렸어요. 보완 사유는 전부 다 반려사유인데 반려사유에만 해당하는 것들은 보완 명령 안 해줘. 소명기에만 부여해요. 하지만 반려사유이면서 보완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보완 명령해야 하고 절차 보완서를 내면 출원일 누춤. 안 냈거나 낸 게 허접해. 그러면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해야 한다가 아니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기속. 출원인이 절차 보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서면이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출원일 누춤. 이때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하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 보완서가 특허청장에 도달한 날을 전체 출원일로 보죠. 그래서 특허법상 있는 출원 일체 원칙이 디자인 보호법에 그대로 오는데 그 그대로 오는 부분은 요 파트 하나라 그랬어. 요 파트 하나. 4번. 특허청장은 보완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 등록 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
할 수 있다야. 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이때 복수 디자인 등으로 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않으면 그것만 반려할 수 있다. 틀렸죠? 전체를 반려하는 겁니다. 출원 일치원칙. 5번 출원서 또는 도면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를 기재하는. 틀렸죠? 및 도면입니다. 출원서에도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적어야 되고요. 광의의 도면에 카테고리를 보면 물품류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이 있어. 둘 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6번 디자인 권리 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 도면은 기본 디자인과 사용 상태도 틀렸죠. 사용 상태도 참고 도면 이런 것들은 권리 범위 판단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5번 공업상 이용 가능성 보죠. 1번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업적인 생산 방법으로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하고, 자 우리 공업상 이용 가능성 유형 몇 개? 3개. 첫 번째 공업성 흠결, 두 번째 디자인 정의 규정 위반, 세 번째 도면 기재 불비. 이 중에서 공업성 흠결은 공업적 생산 방법으로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인지 아닌지를 갖고 판단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동일한 형태의 물품이란 그 디자인에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동일성이면 족한 거죠. 그래서 악어 가죽 지갑 같은 거 10개를 만들었을 때 10개가 다 똑같진 않을 거야, 무늬들이. 하지만 통상적으로 동일해 보이면 된다라는 거고요. 물품을 의미하나 최종 판매 단계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죠. 식품 디자인에서 배웠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만들었으면 냉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종 판매 단계까지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2번 동물박제, 꽃꽂이, 수석 이런 거는 공업적인 이용 가능성이 없죠.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해서 양산 안 되죠. 얘네들은 1차 산업이 1차 산업. 공업은 뭐라 2차 산업이라 해야지. 2차 산업. 3번 물품의 재질, 구조,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서 건축되는 부동산으로서 이거 뭐야? 부동산 원칙? 디자인 아니야? 예외? 디자인 맞죠? 예외가 뭐야? 반복 생산 가능성, 운반 가능성. 근데 지금은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은 원칙이에요.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라는 거, 아파트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부동산으로서 공업적 생산물이 양산되고 운반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게 원칙. 하지만 반복 생산 가능성 및 운반의 가능성을 갖춘 조립 가옥 등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디자인 등록 출원이 심사 등록 출원인지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인지 불문하고 심사의 대상이 된다. 맞죠?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은 신규성이라든가 선출원주의, 확선처럼 선행 디자인 조사가 필요한 것만 제끼고 심사하는 겁니다. 근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선행 디자인 조사가 필요 없죠. 딱 보면 심사관이 아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5번 부분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의 위크범을 도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분 디자인의 도면 중 등록을 받지 않으려는 부분의 일부만 도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구체성 흠결, 즉 도면 기재 불부로 볼 것인가 라는 건데, 심사 기준 기억나시나요? 시계에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은 본체, 그거 실선. 손목 줄 부분은 파선인데 손목 줄 부분이 전체가 안 나왔어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의 위크범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으니까 도면 기재 불비 아니다라는 거죠. 유사 판단 보겠습니다. 1번 두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면 동일 물품, 기능이 같고 용도가 다르면 유사 물품. 틀렸죠? 용도가 다르면 비유사 물품, 다만 혼용 가능성이 있으면 유사 물품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 두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에 표현된 물품과 원스텝이죠. 원스텝 물품의 동일 유사, 투스텝 디자인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할 것이고,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용도, 기능,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팔레테도죠. 용도, 기능, 거래 통념은 팔레테도입니다. 3번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유사. 이게 유사 판단 대원칙이죠. 전체적인 미감을 보겠다라는 거고. 4번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은 좁게 보고 같은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넓게 본다. 틀렸죠? 참잘 당대제기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서 참이야. 참신할수록 넓게 보는 게 맞아. 반대로 적어놨네요. 5번 물품 중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 숟가락에서 스푼 부분은 낮게 평가하고 손잡이 부분은 주로 평가해야 되겠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은 주로 평가 맞고요. 6번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 표현되는 경우에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재질이 표현되어야 유사 판단 시 고려 요소가 되는 겁니다. 7번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 방법 등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 유사 판단 요소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항상 안 되는 건 아니야. 이게 외부로 표현이 되면 유사 판단 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8번 양 디자인에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중 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맞죠? 양 디자인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 부분이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즉 대체적 형상이 없는 꼭 필요한 형상이래. 그럼 중요도를 낮게 봐야지. 왜? 그런 부분은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으라는 게 산업재산권법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사하다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선택 가능한 대체적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틀렸죠. 대체적 형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공통된 부분이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낮게 평가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적 형상이 없는 필수 불가결한 형상이라면 낮게 평가할 거고 그게 아니라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낮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쪽지 시험 4회까지 봤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디자인보호법 기본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